차가운 겨울비가 법원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색빛 하늘처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방청객들의 작은 웅성거림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그 날씨처럼 법정 안의 공기도 차갑게 느껴졌죠.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펜을 든 채 앞줄을 가득 메웠고 뒤편에는 호기심 가득한 방청객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입정합니다. 법원 경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수갑을 찬 채 2명의 교도관에 둘러싸여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민재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걸어오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는 듯 공허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죠. 저 악마 같은 놈, 어떻게 사람을 세시나.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지만 조용한 법정에서는 그 말이 꽤 크게 들렸습니다. 강민재는 그 말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민재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강민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강력한 어조로 말했죠. 피고인 강민재는 지난달 23일 밤 서울시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3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자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이며 그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시선으로 강민재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사형시켜야 해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강민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피고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인정합니다. 단 2마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법정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한 듯 강민재에게 몸을 기울였지만 강민재는 변호인의 말을 무시한 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3명의 사람을 살해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민재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법정 안을 감돌았습니다. 강민재의 눈에 잠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동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의 과거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강수진 씨를 부르고자 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강수진 씨를 불러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35살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불안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강민재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강민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누나를 보는 순간 보였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증인석에 앉자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시 강민재에게 머물렀다가 곧 판사를 향했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주십시오. 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수진에게 질문했습니다. 강수진 씨, 피고인 강민재와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재는 제 동생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죠. 동생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가족 사이는 어땠나요? 강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지옥이었어요. 법정 안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판사는 집중해서 강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옥이었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주로 어머니가 맞으셨죠. 때로는 제가 그리고 민재까지. 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민재는 어떤 아이였나요? 강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9살 때부터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맞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덤벼들기 시작했거든요. 9살 어린아이가요? 네, 너무 작은 몸으로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민재를 더 심하게 때렸죠.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맞으면서도 어머니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민재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요. 16살이 되자 민재의 체격이 커졌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는 순간 민재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직접적인 폭력은 줄었지만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면? 강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모두 안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는 오늘 민재가 살해한 3명도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정폭력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피고인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재판에 중요합니다. 증인 계속해 주세요. 강수진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3명은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어요.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셨죠. 그들이 오면 민재는 자기 방에 숨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왜 그랬죠? 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특히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저를 불편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그들 앞에 내보내지 않으려 했고요. 강민재의 어깨가 눈에 띄게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깊은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세 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나요? 강수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괴롭혔어요. 하지만 점점 민재가 밖에 나가면 저를 따라다녔고 어머니께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면 협박했어요. 어떤 협박이었죠? 그들은 너희 딸이 예쁘게 자랐다며 어머니를 위협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공포를 느꼈고 돈을 더 이상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어요. 강수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어떤 병이었나요? 위암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지만 치료비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그 세 사람은 계속해서 남은 돈마저 가져갔습니다. 민재는 18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고 결국 강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강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 후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지금까지의 증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해도 될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청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지만 이제 그 눈빛들에는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적대감 사이로 호기심과 연민이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민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재는 누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다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죽인 세 사람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가족을 망쳤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나마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자기 변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사는 검사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검사, 피고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계속하십시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잘못이지만 그들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이 그들을 벌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말에 법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습니다. 피고인, 구체적으로 그 세 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변호인이 추가 증인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웃이었던 김영호 씨와
어린 시절 친구였던 박준영 씨입니다. 그들이 더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김영호 씨를 불러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영호는 강민재를 보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이웃으로 지내며 지켜봤던 소년을 향한 연민의 표정이었습니다. 김영호 씨, 피고인 강민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강민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렇다면 강민재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김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민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어요. 벽이 얇아서 비명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민재 어머니가 괜찮다며 덮었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지역 폭력배들이었죠. 민재 아버지와 어울리며 늘 그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민재를 골목에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들이 민재를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치자 그들은 도망갔죠. 왜 민재를 폭행했던 거죠? 나중에 민재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어머니에게서 돈을 빼앗아 갔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강민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재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암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치료비가 부족해 민재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죠. 그 아이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지만요? 그들이 계속 돈을 빼앗아 갔어요. 민재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죠. 일종의 보호비 같은 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재가 거부하면 어머니와 누나를 위협했대요. 법정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속삭임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엔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피해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김영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후 민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수가 더 적어졌고 항상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와 단둘이 살면서 더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세 명은 그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세 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민재 누나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강수진 씨가 퇴근하는 것을 그들이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쾌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주세요. 박준영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강민재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준영 씨,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민재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어요. 피고인의 가정 상황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민재네 집에 몇 번 놀러 갔었는데 항상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민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있는데도 민재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박준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어요. 저도 한번 그들에게 돈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민재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민재를 괴롭힌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괴롭혔나요? 민재가 번 돈을 빼앗아 갔어요. 한 번은 민재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골목에서 돈을 요구했죠. 민재가 거부하자 셋이서 민재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왜 그렇게 민재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나요? 박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 같았어요. 민재가 커서 아버지를 더 이상 제지할 수 없게 되자 그 분풀이를 민재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민재 누나 때문이기도 했고요. 누나 때문이라니요? 그들은 항상 민재 누나에 대해 불쾌한 말을 했어요. 너희 누나 데려오면 돈 안 받겠다는 식으로요. 민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피고인이 직접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표정한 가면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랜 세월 견뎌온 고통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우리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며 집에 자주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럽고 불쾌한 어른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들은 어머니를 불편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심해졌고요.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들이 오면 누나를 방에 가두고는 했습니다. 제게도 방에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방 안에서 들은 것들, 그들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작은 비명소리, 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 모든 것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강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단단히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제 체격이 커졌고 더 이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른 문제를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직접적인 폭력 대신 그 세 명을 이용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나요?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도 했고요. 제가 항의하면 내 아버지가 빚을 진 거다라며 협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강민재의 주먹이 점점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보업이라고 했죠. 거부하면 어머니와 누나를 위협했어요. 어떤 위협이었나요? 강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돈을 안 주면 너희 누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누나의 퇴근길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은 제게 너희 누나 예쁘다며 웃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방청객들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 강민재를 바라보던 혐오와 분노 대신 이제 그들의 눈에는 연민과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치료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가 번 돈마저 빼앗아 갔고 결국 어머니는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나와 저는 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했고 겨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표적은 누나였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 전 누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누나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그들이 자신을 술집으로 강제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었어요.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나를 방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누나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술에 취해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객 일부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검사조차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집어들었고 그 후의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들은 강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판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한 일을 자백했어요.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야 했다는 것도 압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잘못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나가 이 일로 더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배심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판사조차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증인 강수진 씨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강수진이 다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 피고인이 언급한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저를 차에 태워 술집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 명이 입을 막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으로 끌고 가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셋이었고
강수진의 증언에 법정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조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강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핸드백에서 몰래 전화를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치만 보냈죠. 그때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강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 동생이 우리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대신 갚아야지라고 말했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자 한 명이 뺨을 때렸고 강수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강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다만 소리와 비명, 그리고 혼란스러운 소음만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민재가 저를 안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판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스스로 경찰서에 갔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민재를 향했던 차가운 시선들은 이제 연민과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재 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강민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종업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그들 셋이 있었고 누나는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들은 비웃으며 내 누나가 빚을 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받던 모습, 누나가 항상 두려워하던 표정,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무력하게 당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 가족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유의인 것처럼.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나에게 한 일,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경찰서로 갔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다만
그날 밤 제가 누나를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배심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검사조차도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한 후 검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검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경단식 정의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검찰은 당초 구형한 사형에서 징역 무기로 형량을 낮춰 구형하고자 합니다. 법정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정당방위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나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분노를 경험했고 이성적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 강제추행 시도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심신미약과 정당방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후회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의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이 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누나마저 더 큰 상처를 입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강수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제가 한 일은 잘못이었습니다. 제 행동으로 또 다른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합니다. 강민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복잡한 표정으로 강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 그리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법정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오늘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민재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오늘의 재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이야기는 법정을 넘어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민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법원 입구를 가득 메웠고 방청을 위해 줄을 선 시민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피해자, 가족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 속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 입장합니다. 법원 경위의 목소리와 함께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판사의 입장을 맞이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입정합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두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표정한 가면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으며 잠시 누나를 바라보았고 강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작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법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많은 측면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에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법원이 의뢰한 정신과 전문의 김태영 박사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김태영 박사님,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를 마친 후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피고인 강민재의 심리 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영 박사는 안경을 조금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3차례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기록과 가족관계, 그리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제 전문적 견해로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일시적 해리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극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피고인은 누나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분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트라우마의 정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고 어머니와 누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죠. 어머니의 사망은 이러한 무력감을 더욱 강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나마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전문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해리 상태를 경험했음을 시사합니다. 즉,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식이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그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견해로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어떠했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전문적 견해로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심신상실은 아니었으나 정상적인 판단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트라우마와 누적된 스트레스가 이러한 상태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 가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이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재와 강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도 이해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의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만 저는 누나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모든 순간이 그날 밤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행동의 이유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조차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증언과 증거,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숙고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잠시 휴정 후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은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재는 교도관에 이끌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곧 내려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용했고 피해자 가족들과 강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장 입장합니다.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입정합니다. 강민재가 두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으며 잠시 법정을 둘러보았고 마지막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동생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그러나 법은 또한 인간의 행동을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넘겨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3명의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혐의를 인정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이 범행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괴롭힘과 폭력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금전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이러한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결국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그 대상이 피고인의 누나로 옮겨갔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누나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정신과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분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누나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긴급 피난 및 정당 방위의 요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3명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강민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되 심신미약과 정당방위, 긴급 피난의 요소를 감안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강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적 연민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최고형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강민재, 당신은 오늘부터 징역 7년의 형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반성과 치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과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민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판결에 불만을 표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 명의 가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강민재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누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판사의 허락 아래 강민재는 잠시 누나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강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너를 더 보호하지 못해서. 아니야, 누나. 이제 괜찮아. 누나는 아무 잘못 없어. 7년. 생각보다 짧아. 그동안 누나는 자신을 돌봐. 내가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강수진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기다릴게. 우리 반드시 다시 시작할 거야. 강민재는 마지막으로 누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후 처음으로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강민재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민재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일부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가정폭력과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정의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은 법정을 나서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7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년 후 이른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교도소 철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아침, 강민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7회 동안 그의 세계였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벽에는 누나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누나가 보내준 편지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 준비되셨습니까? 교도관의 목소리에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면도한 얼굴로 교도관 앞에 섰습니다. 38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계신 것 같네요. 강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7회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인범이라는 낙인으로 다른 수감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강민재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폭력의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수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교도소 내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수감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강민재는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교도소 출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누나와 주고받은 편지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보냈고 한 달에 한 번은 면회를 왔습니다. 민재야,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읽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누나의 편지를 통해 강민재는 바깥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강민재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간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범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도소의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밝은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신선한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누나가 보였습니다. 강수진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보자마자 뛰어와 꼭 안았습니다. 민재야, 드디어. 강민재는 누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려. 내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강수진은 지난 7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강민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영화화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어.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강민재는 창밖으로 변화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누나, 감사해. 나 없이 이 모든 일을 해낸 거잖아. 강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단체 건물이 있었고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민재를 보자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강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작한 단체야.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내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야. 강민재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그와 누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내가 함께 일하면 좋겠어. 내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강민재는 누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강민재는 오랜만에 자유로운 몸으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그가 치른 대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민재는 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폭력 피해 청소년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화가 많았어요. 복수하고 싶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돼요. 강민재의 말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하나의 교훈이 되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강민재는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의 몸으로 다른 수감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벽 안에 있는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강민재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그는 이 하늘을 절망과 체념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재와 강수진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야. 강수진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어.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 상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누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 강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강민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치른 대가는 크고 아팠지만 그로 인해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꽃들이 이제 세상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